한국 뉴스가 나흘째 미국 뉴스 매체에서 내려지질 않습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특전 사령관은 제2차 계엄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립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내일 새벽 탄핵 투표가 있을 예정이고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됩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두 의원은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정치 혼란으로 경제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는 진단도 미국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과 그의 작품 소년이 온다와 광주 민주화 운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가 한강은 스웨덴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말하면서 한국이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책임자로 온라인 페이먼트 회사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섹스를 선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측근이고 트럼프 후원자인 그는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립대학인 미시건 대학도 교수 임용과 진급 등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총격 사망 사건이 인간의 묘한 측면을 소셜미디어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숨진 CEO에 대한 추도를 넘어서 당신이 그 회사에서 큰돈 번 것이 다른 사람 목숨이 희생된 대가라는 글과 또 그 글을 비판하는 글이 공존합니다. 11월에 22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 인하는 예상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항소법원이 오늘 아침 틱톡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중국 소유자가 미국인에게 회사를 팔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일단 틱톡이 금지된다는 뜻인데 틱톡 소유주는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당선인에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국에 충격을 줬고 한국의 동맹국도 놀라게 했으며 지금 금융시장을 엄청 불안하게 하고 있는 한국의 계엄 또 계엄 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세계인들이 계속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계 모든 매체가 디테일까지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는 따라가고 있고 사실은 그 모든 디테일들은 계엄령을 발효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커스가 가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예정대로 탄핵 투표가 진행된다면 그 탄핵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한국을 대하는 다른 모든 나라의 입장이 다 이제 다시 정립이 될 수도 있는 형편이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국가 차원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부 이 한국의 정치 문제가 딱 그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세계 모든 언론의 매체의 보도를 보면은 오늘 아침 제일 중요하게 보도하는 것은 한성열입니다. 아니 한성열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을 합쳐서 제가 머릿속에서 한성열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한때는 두 사람이 한성열이었습니다. 적어도 한동훈이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흐를 때까지는 같은 뭐 비슷한 그쪽으로 쭉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뭐 김건희 스캔들 등등으로 인해서 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한동훈의 입과 한동훈의 여러 가지 그에 따른 국민의힘에서 친 한동훈계 의원들의 내일 탄핵 투표를 사람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많은 매체도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하루 전과는 달리 하루 전에는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이었죠. 근데 하루 만에 본인이 탄핵이라고 얘기하고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 말을 보면 결국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표가 없지만 본인 주변에 한 20여 명은 그 한동훈 그 대표의 뜻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해서 미국에서도 그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영국의 가디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께 그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전해드리겠는데 제가 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본인의 목소리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첫 번째는 중요한 정치인들이 반국가적 혐의로 체포를 당할 수 있었던 위기,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었던 거기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서울 남쪽 과천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는 말, 뭐 미국 매체도 다 이 비디오를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쉽니다. 한참 이제 쉬는데 그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을 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여당의 대표,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정청래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박찬대, 김민석 이런 사람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 한 사람, 그리고 유튜버 김어준 씨,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등 몇 사람을 체포를 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한동훈 그 대표가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이게 확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홍장원 국가정보원의 1차장의 얘기겠죠.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무자인 담당자에게 하라고 했고, 그 이후에 방첩사령부의 여인영 중장이 방첩사령부의 총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과천에 있는 방첩 그 사령부 본부로 데려간다는 계획, 이런 것 다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과 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 마음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지난 계엄령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얘기 앞에 조금 들어보신 것 같고요.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자, 여기부터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한참 쉬죠.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조차 인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생각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 얘기는 곧
국민의힘 이 당을 앞세워야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또 이제 다시 이대로 넘어가면은 제2차 계엄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그 판단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뭐 이런 입장이 옳다 하는 그런 이제 기자회견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특수부대 그 사령부도 또다시 계엄령을 하라고 해도 우리 그 절대로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계 언론이 자기네 나라 일이 아닌데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박종군 특수 전 사령관 계엄 작전 지시를 거부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에 김영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명령에 복종을 했는데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리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를 거부했다 본인은.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부대가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고 불복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국방장관의 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 뭐 여러분들 그 국회 주변에서 아니 예전 군인과 달라 요즘 군인들은 왜 그래 하는 것들이 이제 이해되는 그런 그 부분이고요. 뭐 야당 의원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보도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국뉴스를 통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서 저는 길게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계엄령 선포 관련자들을 내란 혐의로 이제 경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뭐 특전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다 전부 직무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뭐 국회에 가는가 마는가 했는데 결국은 다 드러나지 않았고 여론은 지지율이 지금 13%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매체는 어떻게 보도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탄핵 투표가 이루어져서 탄핵이 된다면 그건 이제 오랜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무능하다 그리고 집권 남용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던 야당의 입지를 엄청 강화시킬 것이라고 이건 뭐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분열된 그 국민의힘 당과 또 한동훈 대표 자신은 정치적인 미래가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는 이미 계엄 령이 딱 발표가 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판단을 했죠. 곧바로 판단을 해서 대통령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그 하루 만에 보니까 그렇고 또 대통령도 만나고 왔습니다.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을 해서 어제 만나고 왔는데도 특별히 바뀐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본인이나 당이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 그 상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정치적인 그 공학 계산은 하지 않고 지금 국민과 국가를 위한 판단을 내렸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미국 매체도 쭉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나 또 조경태 의원은 육선 의원이죠. 각 당 의원들이 국민의 편을 들 것인지 계엄군에 협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일부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무소속 무당파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그 대표가 완전하지 않죠. 지금 사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실제로 그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거기까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마녀사냥, 영도 아무런 범죄를 1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렇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중도층이 어떻게 파악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되면은 이 국민의힘에서 8명이 지금 2명은 확보가 된 것 같고 8명이 채워져서 탄핵이 가결되면은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서 6명으로 할지 또 그렇지 않을지도 알 수가 없고 6명으로 하면 6명 전원이 탄핵을 해야지 되고 이래저래 지난번에 그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이런 때를 보면은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1월 20일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곤란한 지금 위치죠.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그게 지난번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정선거를 조사한다고 계엄령을 발표하는 것이 없다는 그 상식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여론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또 여당의 집권당이 지금 여당이죠. 집권당이 여당인데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미국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그 잔가지로 뒤로 뒤처져지고 결국은 이러저러한 아무런 이유를 한다 할지라도 국가 안보가 위험이 되고 하는 계엄령을 발표할 만했는가 그게 아닌가라고 이제 국민들은 70% 이상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리하여 모든 그 매체의 보도를 다 종합을 하면은 한국에서는 잠시지만 6시간 동안이었잖아요. 계엄령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정말 빨리 80년대 80년대의 봄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딱 시작을 하고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 대국으로 되고 우리 문화 이제 음식까지 이렇게 수출을 하게 돼서 하는 모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부심 같은 것들이 불과 몇 시간만이라도 상당히 그 위축이 됐었고 또 민주주의가 한국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세계에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국방장관 한국 방문 다음 주에 하려던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보류했죠. 일본은 방문하면서 한국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이걸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또한 오늘 뉴욕타임스의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한국의 정치 혼란으로 경제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한국이 특히 걱정했었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수출이니까요. 또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 흑자가 지난해보다도 올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볼 때는 여기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에 속하잖아요. 더군다나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규제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했던 품목을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 물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건 한국에서는 더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굉장히 뭐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라든가 주식 나빠서 그런 것들은 지금 부분적으로는 회복됐지만 이게 인위적인 회복이잖아요. 경제를 관리하는 모든 그 전문가들이 우리 날마다 돈은 그냥 끝없이 퍼붓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비상대책 회의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뭐 재무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에 미리 이제 이자율도 조금 트럼프 시대를 준비를 하면서 낮춰놨었는데 이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돈 좀 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코스피 같은 데도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했는데 한국의 그리고 신용 등급은 어떻게 되는가? 신용평가 회사요. 스탠더드 앤 포얼스는 계엄령이 일시적으로 선포된 것은 한국이 신용등급이 그 세 번째로 좋은 국가인데 그런 나라에서 계엄령이 나온다고 군인이 모든 것을 총괄을 한다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를 하면서 이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 신뢰도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투자자들이 저 한국에 돈을 넣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믿을 수 있어? 이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좀 망각증도 있어야지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번 6시간 동안에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신용 등급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첨단 반도체라든가 칩이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못할 때 한국에서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장비보다 이 첨단 반도체 칩 같은 것 이런 것 그리고 칩을 제조하는 장비 이런 것들이 한국이 중국보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이게 걱정이고요. 당장은 내일 토요일이지만 여러분들 토요일 날 뉴스도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표 시간도 더 또 늦출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당길 수도 있고 더 당긴다고 하면은
지금 야당에서 야당 6개의 야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에 필요한 200표가 확보가 됐다라고 확신을 하면은 더 일찍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요. 로스앤젤레스 내일 그 한국 뉴스로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브레이크 뉴스로요. 속보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명만 하고 국방장관 지명자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트루스 그 소셜에 쓴 글이 지금 뉴스에선 탑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이건 이제 그보다 더 큰 변화라고도 할 수 있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뭐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한국 지금 여기에 너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형편인데 다른 나라들은 그 사이에 이러한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구나, 미국을 포함해서 이걸 보면서 좀 찹찹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자르, AI하고 크립토 자르. 디지털 그래서 우리 온라인 그 페이팔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빗 섹스. 이 데이빗 섹스는요, 페이팔의 공동 또 다른 창업자, 그리고 원래 일론 머스크도 페이팔 처음에는 같이 했었잖아요. 다 서로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게 또 논란이 되기도 하거든요. 뭐 여러 의미로 해서 전해드리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데이빗 섹스라는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자르, 이 사람은 온라인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사람이다. 빅테크에 대한 편견과 검열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런 것을 잘라낼 것이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하던 것을 잘라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암호화폐 그 산업 활성화될 것이고, 그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할 사람이 내가 지금 선택을 한, 이건 의회 인준이 필요 없으니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자르, 데이빗 삭스다, 이렇게 SACKS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베테랑이죠. 일론 머스크의 아주 친한 친구 동맹이고 요즘 인기 있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팔을 만들 때는요, 일론 머스크 또 그 피터 틸하고 같이 만들었고, 나중에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 지금 그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자르로 지명된 데이빗 섹스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뭐 스페이스 X, 뭐 그밖에 다른 그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 팟캐스트는 올인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그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이 같은 것에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아주 그런 것을 주장을 한 인기 있는 팟캐스트의 팟캐스터입니다. 또 최근에 글루라는 것을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6월 달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트럼프 그 대통령 후보였을 때 아주 그 거대한 모금 행사도 해줬고, 7월 달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도 그동안 쭉 그 주장해온 것을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걸 무조건 달려가게 할 수만은 없다. 미국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중국을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고, 세계의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간 본연의 그 레드라인 같은 것은 넘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였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이거는 규제를 철폐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많이 갔고요. 또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 규제를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더치와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 비벡 라마스와미의 정부 이제를 쭉 점검하고 하는 그런 곳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공무원입니다. 스페셜한 공무원이 되고요. 보상 이런 것과 관련 없이 돈이 엄청 많은데 뭐 그거 얼마 받겠어요. 연방 뭐 대통령도 연봉이 50만 달러 미만인데, 그래서요 청문회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그 이점이 있죠. 그러나 청문회를 안 하고 이게 딱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권한도 그만큼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성 부처를 이끌면서 여러 군데서 돈을 아낀다, 이런 안을 쫙 가지고 와도
의회에서 그걸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이 부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런 자체가 대통령의 뜻과 대통령의 뜻에 맞게 사람들이 뭉쳐서 분위기를 이렇게 간다는 게 더군다나 지금처럼 공화당의 하원과 상원에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의 모든 것을 지지하는 정치인이 모여 있을 때는 상당히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신임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하게 본인이 신경 쓰는 그런 부분에 특별한 어떤 그 포지션을 만들어서 사람을 임명하는 거는 뭐 예외는 아니에요. 뭐 존 F 케네디 때부터 늘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우리가 인공지능, 암호화폐 여기에 자르까지 필요한 시대에 왔다가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게 논란이 있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 정부의 차이가 있는 바이든과 트럼프 정부의 차이 이걸 어느 정도는 레드라인이 있어야 돼. 이것도 있지만 이해상충에 걸리는 겁니다. 지금 정보 효율성 부처의 비벡 라마스와미나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그 네이비 섹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회사들이 다 인공지능 또 무슨 뭐 암호화폐는 뭐 본인의 취향일 수 있고 암호화폐를 갖고 있고 이런 것에 친화적인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친화적인 회사를 그대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본인의 회사를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본인의 회사에게 맞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의 생각이 그렇고 그 생각대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떤 부서는 돈을 삭감하고 어떤 부서는 그냥 두고 어떤 부서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전임 행정부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지명을 했을 때 일단 그 스탑을 하죠. 스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스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페셜 공무원이기 때문에 1년 365일을 일을 해야지 된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뭐 연봉 같은 것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해서 일론 머스크와 데이비 섹스는 똑같이 자신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결정에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회사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처음에도 딱 당선인 되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뭐 돈이 얼마가 있던 블라인드 그 트러스트에 넣어놓잖아요. 그 대통령직에 있을 때 뭐 특별히 돈이 불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클리어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암호화폐 이런 거 막 활성화한다 하면서 그 직전에 막 아들들을 암호화폐 회사를 만들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경쟁자들도 지금은 우리 걱정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제일 먼저 챗GPT 인공지능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것을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되겠죠. 샘 알트만은 어제 그제 얘기를 하던데요. 뭐 일론 머스크도 걱정하지 않고 설마 일론 머스크가 그러겠어요. 자신의 이익에 자신의 사업에 이익을 주려고 경쟁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면서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이 들렸어요. 하겠어요 하면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겠어요? I'm not sure. 볼지 않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와 데이비 섹스가 여러 가지 제안서를 이제 내놓기 시작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분명히 혜택 받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들의 사업은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가겠죠. 본인들의 사업을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플랜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은 그 같은 생각을 갖고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해상충이라는 논란인 겁니다. 논란인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결론을 내줘야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의회 내에서 막 그 민주당이거나 민주당과 같이 힘을 쓰는 무소속인데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일론 머스크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특히 국방부는 좀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어. 물론 미국이 제일 이 군대가 강한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게 필요한 것은 맞는데 지금 너무 방만해.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국방부를 조금 그 예산을 삭감을 해라고 원하는 이 버니 샌더스의 얘기입니다. 버니 샌더스는 그걸 삭감을 해서 본인이 또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뭔가 가난한 사람, 뭔가 혜택을 덜 받는 사람 그런 사회복지에 쓰라는 얘기예요. 서로 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은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그가 미국 사람들이 쓸데없이 건강이 나빠지는 이런 그 공공 건강이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 슈퍼 가공식품 같은 것은 이거 안 돼. 규제해야지 돼 하는 게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프란시스 주니어의 주장이잖아요.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의원들이 상원에 100명, 하원에 435명이나 있기 때문에 모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했고 그리고 지명해서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중국 대사로는 조지아주의 전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펄듀 그리고 중소기업청장 어제 했죠. 첫 번째 이름을 first name을 잊었어요. 러펄러라는 조지아주의 상원의원인데 왜 지금 조지아주의 그 라파엘 워너 마틴 루터킹 주니어 그 교회에서 같이 심의했던 담임 목사가 정치인 한 번도 안 해보고 됐잖아요. 그게 바로 이 러플러 의원 전 의원 자리를 빼앗은 거고 데이비드 펄듀 의원은 뭐 주이시 젊은 사람에게 졌죠.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중국 대사 한 사람은 중소기업청장에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한 가지는요. 민주당이 돈이 엄청 많았어요.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돈이 엄청 많았는데 그 돈을 선거 캠페인을 할 당시에는 현명하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돈이 훨씬 적은 트럼프가 캠페인을 훨씬 효율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젊은 사람들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층을 딱 끌어당길 수 있는 그렇게 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은 선거 할 때는 돈이 없었지만 지금 행정부에는요 억만장자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발표된 중요한 인물만으로도 억만장자가 뭐 10명보다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억만장자가 무척 많다 이런 건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까지 드려야지 되겠네요.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어제 내가 fight like hell처럼 싸워서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까지 이 사람이 성폭행 문제 무슨 뭐 음주 문제 돈을 잘못 관리한 거 백인 우월주의 성향 또 지나친 뭐 기독교의 특정 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오늘 헥세스는 군인 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가짜 뉴스가 믿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래서 나는 깊은 지지도 보내고 있고 이 피트는 승리자고 이 피트가 승리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피트 헥세스를 국방장관으로 지지를 한다는 뜻이죠.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처음 지명을 한 이후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JD 벤스 부통령도 지금 그쪽으로 이제 선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부통령 당선인도 우리는 피트 헥세스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왜냐하면 그 헥세스가 우리 군대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을 사면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한다. 아버지로서 훌륭한 아버지였다. 아들이 트럼프 시대에 감옥살이를 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죄목 자체도 보통 사람이라면 기소되지도 않을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잘했군 잘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많은 길을 열어줬다. 이 상황에서 엊그제부터 그 폴리티코에서는요, 정치를 주로 다루는 폴리티코에서는 거의 정치를 다루는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가 들어오면 이렇게 피트 헥세스 같은 사람을 계속 밀고 가겠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보복의 정치 이런 걸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제사면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백악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선제사면을 하던 선제사면을 하지 않던 굉장히 논란이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지금 FBI의 그 국장에 지명한 그 사람이 동화책으로도 성인책으로도 이걸 다 쓸어버려야지 돼.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하는 미국도 굉장히 복잡하긴 하죠. 자,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뭐 이 문제는 이자율과 연관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11월 달에 일자리가 10월 달에는 허리케인이 2번이나 있고 보잉의 그 대규모 파업 때문에 조금 작았는데 11월 달에 22만 7천 개. 실업률은 왜 어떤 매체에서는 똑같이 노동부에서 발표했는데 4.2%라고 하고 어떤 매체는 4.1%라고 하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뭐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보면 노동시장이 조금 건강하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또렷하게 보여줬다는 거고, 의료 분야에서 일자리 제일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은 호텔, 또 내구재인 뭐 제조업 같은 거, 시간당 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가 올랐습니다. 시간당이요, 평균 임금이 지금 35달러 60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일자리 데이터가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12월 17일과 18일에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이자율 여부를 결정하는데 뭐 별 영향 안 미치고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해서 이제 4.25에서 기준금리가 4.5%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맨하탄에서 어제 그제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브라이언 탐슨이 살해된 이 사건, 지금 아직 범인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 미국 사회의 긴장을 나타내는 헬스케어와도 연관된, 폭력과도 연관된 그것에 아주 그 예로하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소셜 미디어의 반응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원래 그 수사 당국이 지난 열흘 동안 그를 추적을 했었답니다. 남부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맨하탄으로 가서 싼 그 호스텔에 투숙을 했었고, 총은 커네디컷에서 샀다고 하거든요. 얼굴까지 지금 젊은 남자 전부 다 나왔어요. 그 총알에 탄피에 연기, 거부, 딜레이, 디나이, 이거 보험 신청과 연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왔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그런 보험회사가 그렇게 뭘 잘 안 해준다는 책을 쓴 것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제이미 파인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좀 비슷해요. 뭐 딜레이, 디나이, 디펜드. 이 책이 어제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진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아이가 둘입니다. 50세고 연봉이 뭐 한 $1,000만 된다는 것 같아요. 아주 뒤에서 총을 맞고 숨졌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보험회사의 탐욕과 비정함을 말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최악의 의료회사 중 하나인 CEO에 대해서 동정심을 내가 보내기가 조금 그렇네.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가 여러분 가족의 무덤까지 갉아먹고 있는데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환자의 보험요금 엄청 올리고 부담료도 늘리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 쓰고만 하는 게 아니라 컬럼비아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의 그 강사입니다. 이분은 앤서니 젠컨스라는 분은 오늘 우리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탐슨의 죽음을 애도한다. 잠깐 sorry 하면서, 그런데 브라이언 탐슨과 같은 보험회사 임원들이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도록 매년 불필요하게 숨져가는 6만 8천 명 미국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여기에 좋아요가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야,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가 총 맞아 숨졌는데 그걸 저렇게 표현을 한다고, 사악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무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많은 뭐 갤럽 등의 여론조사 같은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의료비가 너무 높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면 뭐 답변하는 사람의 97%는 보험회사가 대단히 많이,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비난받아야지 된다 하는 답변이 97%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KFF라는 그 파운드 아메리카라는 뭐 이 관련 이런 것을 다루는 이런 곳에서 2월 달에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미국 사람들 뭐 의료 빚이 많잖아요. 한 300만 명 정도는 의료 관련 빚이 뭐 $10,000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숨진 CEO 탐슨이 이제 했었던 여러 가지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등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지난해 2,810억 달러, 억입니다. 그런 수익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이렇게 이 같은 분노가 만약에 그래서 저지른 범죄라면, 세상에 사람이 사람에게 분노하고 회사에 분노한다고 폭력을 써? 하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한 4명 가운데 1명이 뭐 나라를 구하기 위해 폭력을 써서라도 해야지 된다. 이런 것 너무 많았었잖아요. 선거를 전후로 해서 참 이런 거.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야, 1년에 $10,000,000나 연봉을 받는 사람이, 그리고 최근에 지금 법무부에 조사도 받아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보험회사의 일에 관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 위협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경호원 없이 그렇게 혼자 그 6시 40 몇 분에 다녔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시건 그 대학교가 공립대학교 중에서 뭐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직원을 고용할 때 교수 임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할 때 이 사람을 뭐 석자 교수를 만든다던가 강사에서 교수로 올린다던가 조교수로 이럴 때 그 같은 DEI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등등에 관해서 뭔가 점수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구가 굉장히 강한 그 대학교가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이잖아요. 요 하버드 대학교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미시건주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법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수 인종에 대한 어떤 권한 보호 같은 것이 없어져서 그 이후에 이제 DEI라는 것을 선택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죠. 사람을 실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경우는 백인보다는 소수인종 교수가 들어가기가 쉽고 전에는 전혀 이게 막혀 있다면 그랬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었고 실제로 주에서는 플로리다라든가 오하이오라든가 한 9개 주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주 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건주를 포함한 일부에서는 이제 알아서 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가고 공화당에서도 DEI 이런 거 없애버려라 하기 때문에 미시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이 공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것 없애지 않으면 정부 지원 안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향은 그래서 소수인종들이 더 많아져서 학생들도 그렇고 또 교수들도 그런 게 있어야지 학생들을 이해하니까 이래서 좋다 하는 쪽도 있지만 아니야 그건 소수인종을 이게 좋게 하기 위한 정책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경우도 많고 이것을 어느 연구기관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결과는 모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추세인 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들어오면서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알아서 이제 뭐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을 폐지를 한 것은 누군가가 주도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이후에 학교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고요.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그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합세를 해서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미국 사람에게 팔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이 시한입니다. 그때 이후에는 쓸 수 없다 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이 법에 대해서 틱톡을 포함해서 많은 곳에서 표현의 자유 위배라고 고소를 했고 하급법원에서는 아니야 이거 법이 맞아. 그리고 항소법원에서도 법이 맞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1월 19일로 정해졌지만 대통령이 90일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90일 연장이 바이든이 하는 건지 트럼프가 하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이걸 이 회사에서는 항소에서 졌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에는 틱톡을 반대를 제일 먼저 했었던 사람이지만 본인 그 선거 캠프에 돈도 들어가고 주변 사람이 틱톡과 연관이 있고 해서 틱톡을 살리려면 나를 뽑아라 하는 캠페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약간의 방향 같은 것은 지금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다. 또 트럼프가 지명을 한 이 연방통신위원회의 최고 헤드는 틱톡 금지를 지지하거든요.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한국에서 첫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공격도 많지만 그 스웨덴에서 이제 노벨 시상식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원래 말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먼저 얘기 좀 하겠다 하면서 소년이 온다를 쓸 때 계엄령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 하면서 한국이 극단적으로 혼란스러운데 그런데 계엄 상황이 다시 2024년에 전개된 것에 충격을 받았고 바라건대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론을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